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날 춥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 저희는 돈이 되는 경제 얘기하고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슈로 묶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지만 한파와 강한 바람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부지방 맑았던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차츰 흐려지겠는데요. 오늘 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눈이 오기도 하겠습니다. 또 대기 건조도 지속됩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 영동, 호남 동부와 또 경상도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한낮 최고기온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계속되는 한파로 면역력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7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 1000명대 얘기가 계속 나왔다가 들어갔다 또 1000명대 해버리겠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의 실업 한파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24.4% 청년 체감 실업률이 이렇습니다. 우리 청년 4명 중에 1명이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수치가 되겠죠. 네, 정말 힘든 시국이고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꿈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청년들 함께 만나볼까요? 현대적인 감성과 과거의 정치가 한데 어우러진 동네, 어디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꿈을 이루기 위해 제각기 노력하는 모습도 멋지지만요. 그들의 꿈은 그저 단순한 꿈이 아니라고요.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 그들이 모인 이곳, 성수동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설아입니다. 저는 오늘 뉴트로 감성이 풍만한 이곳, 성수동에 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이곳은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잇는 곳이기도 하다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지난 7월 개관한 이 건물은 청년 창업 전용 공간. 창업가들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하는 스타트업 지원센터라고요. 어디 한번 구경해 볼까요? 여기는 쉬는 공간인가 봐요. 여기 이렇게 커피 머신도 있고 정수기랑 식기 도구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나 포근한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눕게 됐는데요. 창의력 향상을 위해 휴게 공간을 제일 좋게 만들어 놨다는데요. 다음 장소는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다들 일하시는 중이에요. 우선 한번 불러볼게요. 독립된 공간까지 갖춘 청년 창업 전용 공간. 오, 일할만 나겠는데요? 일도 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도 행사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인 청년들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잠깐 안녕하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들어오세요. 이들은 무슨 일을 할지. 그런데 현미경이 여기 왜 있죠? 저희가 랩 끌어온 다이아몬드라고. 랩 끌어온 다이아몬드라고요? 이 다이아도
제가 좀 전에 사이트에 봤는데 되게 저렴해요. 심지어 할인을 하고 있네요, 지금. 되게 시그니처인데 되게 예쁘다. 여자의 로망이라는 다이아몬드. 저도 모르게 계속 끼게 되는데요. 너무 사심 채우시는 거 아니에요? 갈게요. 저는 이걸 껴보니까 진짜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름부터 생소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다루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천연과 똑같은 환경에서 탄소를 실험실에서 만든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천연 다이아몬드는 1캐럿을 땅에서 채굴하려면 이제 많은 탄소와 자원들이 낭비가 돼요. 근데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친환경성이 굉장히 다른다는 점이에요.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전달드리는 과정까지 굉장히 좀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챌린지 4기라고 이제 청년 창업 프로그램인데 상상 스타트업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수팀으로 좋은 성적을 받게 돼서 이 공간을 지원해 주셔서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에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어느덧 5회차를 맞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청년 창업가들을 발굴해 육성한다는데요. 그런데 무슨 소리죠? 시대처럼을 아침에 기다리는 최후의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책을 읽나 했더니 옷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안녕하세요. 네, 혹시 무슨 소리를 이렇게 내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번 시즌에 윤동수 시인의 쉽게 시연의 시가 들어가는데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옷에 시를 담아냈다? 톡톡 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청년 창업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올해로 23살입니다. 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좀 문화나 이런 좀 역사 같은 게 좀 잊혀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가 다들 좀 좋아하는 게 그런 패션 아이템이다 보니까 이런 패션으로 좀 이런 문화를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접하기 쉬운 패션을 매개체로 잊혀져가는 우리 문화와 이야기를 전달한다고요.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사회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성수동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에 소셜벤처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어느덧 이제 320여 개가 넘는 소셜벤처가 이제 성수동에 어떤 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게 됐고요. 이런 공간에 여러 회사가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큰 나랑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지지감을 받는 것 같고요. 보통 또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서 다양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성장 지원 서비스들이 있게 되거든요. 어떤 창업을 하고 이제 스타트업을 키워나가는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하죠. 배움과 교류의 장인이 청년 창업 전용 공간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와 대중들이 교류하는 포럼입니다.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혁신과 육성의 필요성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셜벤처의 메카라고 불리는 성수동이라는 동네와 사회혁신가에 대해 보다 깊이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저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성수동과 성수동에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이 순간에도 성수동 그곳에서는 사회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뭘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일자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길을 쫙 펴고 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우유가 한 잔 놓여져 있는데 네. 이렇게 추운 날 찬우유보다도 따끈한 우유 데펴서 한 잔 이렇게 마시면 몸도 녹고 하루에 활력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침에 먹는 우유가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이 몸에 좋은 우유를 사기 전에 꼭 확인하고 사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부분을 알면 도움이 되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칼슘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한 완전식품 우유. 우유가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떤 우유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몸에 좋은 우유, 똑똑하게 먹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늘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유 많이 먹고 키 좀 쑥쑥 커라.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유가 어디에 좋은지 무슨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유,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부터 제가 우유 똑똑하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칼슘이 풍부해 뼈 성장 및 골다공증 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는 우유. 이 외에도 우유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독감 등 면역력 저하로 인해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요즘. 우유가 면역력을 높인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면역세포 대부분은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유는 대표적인 고단백 식품으로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나 또 항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환절기 건강과 또 면역력 증진에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유에는 꿀잠 영양소로 불리는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면역력을 높이는 우유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나요? 네, 연령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하루에 우유 2잔 정도를 마시는 것이 적정 섭취량입니다. 하루에 2잔 우유를 마시게 되면요, 그날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 맛 좋다. 정말 우유는 신선함이 최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신선한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유를 고를 때 유통기한 확인은 필수. 제조일자 표기제를 통해 제품의 안정성과 신선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우유를 믿고 마시려면 이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신선한 우유를 먹고 싶다면 국산 우유 인증 마크 K밀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K밀크 인증 마크는 국산 우유만을 사용한 제품을 보증하는 마크로 인증 심사 결과 부적합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제품 포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산 우유 인증 마크 K밀크. 유제품에서도 꼭 확인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몸에 좋은 우유를 우리 아이들 주려고 잔뜩 구매를 했습니다. 우유를 그냥 마시는 거 말고 우유를 잘 활용해서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몸에 좋은 우유를 색다르게 먹고 싶다면 주목! 이번에는 간편하고 맛있는 우유 요리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내가 우유 요리사! 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캠핑 못 가시죠? 그 캠핑 분위기 느낄 수 있게끔 아이들과 함께 요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하죠. 자. 초간단 우유 요리 첫 번째, 우유 만두 스튜. 야채를 일단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거 다 넣고 볶나요? 네, 야채를 볶습니다. 이렇게. 야채를 이렇게 좀 익혀야 됩니다. 자, 우유를 넣고, 자,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작은 만두. 네. 우유가 자작하게 졸아들 때까지 끓인 후 그릇에 옮겨 담으면 와, 맛있겠다. 고소하고 담백한 우유 만두 스튜 완성! 자, 이번에는요, 고구마 라떼를 한번 달콤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마를 으깨주세요. 한번. 자, 으깨주세요. 잘했어요. 오, 잘한다. 자, 그만.
달콤한 고구마 라떼와 함께 먹기 위해 이번에는 초간단 우유 팬케이크를 만들어 봤는데요. 쉽게. 그래서 주세요. 진짜 완전됐어. 이게 지금 팬케이크 가루하고 우유하고 1대1로 섞어서 만든 건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시중에서 팬케이크 가루 사서 우유랑 1대1로 섞어서 만들어도 되는 거니까.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뒤 팬케이크 반죽을 붓고 노릇노릇하게 익혀주면 아이들 간식으로 최고인 우유 팬케이크 완성! 수출을 하고 남은 재료가 있는데 이걸로 또 다른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는 일반 치즈가 아니라 구워 먹는 치즈입니다, 여러분들. 구워 먹는 치즈이기 때문에 구워도 아주 맛있게 구워지는 치즈예요. 예. 초간단 우유 요리 사총사 정말 맛있겠죠? 자, 요리가 왔습니다. 팬케이크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자, 저도 한번. 제가 만들었지만 진짜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우유 때문에 고소하고 야 이게 감칠맛이 도네. 멈출 수가 없어. 고소한 풍미와 완벽한 영양을 즐길 수 있는 우유 활용 요리와 함께라면 추운 겨울도 거뜬합니다. 오늘 우유에 대한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활용한 요리도 배워봤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콕생활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유로 가족 건강 챙기시고 우유 활용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개그맨 허영준이었습니다. 영양과 맛을 모두 갖춘 우유. 똑똑하게 고르고 맛있게 활용해서 건강과 행복을 지키세요. 이렇게 먹어보면 고소한 맛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어른들 보면은 저도 그래요. 소화가 좀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락토프리 뭐 있더라고요. 소화가 잘 되는 이런 거 사서 드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 본격적으로 좀 풀어볼게요. 먼저 돈이 되는 경제 얘기부터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공인인증서에 대한 이야기. 예. 그 좀 변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공인인증서라는 게 세기 말, 그러니까 1999년 말에 이제 등장을 했으니까 정말 오래됐죠. 그런데 이 공인인증서가 무려 21년 만에 그 독점적 지위가 폐지가 됩니다. 저는 그 1년에 4,400원씩 내고 법령 공인인증서 그거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공인인증서가 나온다 그러는데 뭘 써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인인증이라는 개념부터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내가 나임을 증명하는 게 바로 그 인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인인증의 독점적 이 지위가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민간 섹터, 민간에서 민간 인증서들이 나오게 되는 뭐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게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면 원래 자기가 쓰던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 유효기간까지는 이어쓸 수가 있고요. 잘 보시면은 범용, 그러니까 무료도 있지만은 일정 부분 4,400원이라니까 돈을 내고 쓴 유료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역시 일단 유효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만료가 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독점적 지위만 폐지되는 거지 나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금융인증서라는 이름으로 쭉 명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고 해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될 텐데 만약에 이제 만료가 돼서 내가 거래하던 은행에 가서 인증서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다른 은행도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면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는 공인인증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쓰죠. 그러다가 다른 은행 거래를 하려면 한 번은 거쳐가지고 이제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 은행에서 또 쓰고 하게 되는데 일단 은행연합회에서는 공인인증서를 금융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한꺼번에 뭐 적어도 시중은행에서는 골고루 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금융인증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면서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굉장히 불편하죠. 뭐
영어에다가 맞아요. 암호 칠 맞아요. 때부터 조합해야 특수기호에다가 막 쓰게 되는데 일단은 비밀번호 한 6자리 정도 뭐 패턴 이런 것들로 암호 부분이 굉장히 간단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지금 공인인증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를 어디에 다운받으면 어디에 저장받으실 겁니까 물어보고 거기다 저장받고 나서 딴 데 쓰려면 또 USB 꽂아가지고 옮겨야 되고 또 금융기기 1, 금융기기 2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다 쓸 수가 있는 게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내 인증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받게 되면은 뭐 여러 군데에서 좀 다르지 않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유효기간도 뭐 1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하는데 3년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자동갱신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은 이제 의미가 없죠. 계속 쭉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인증서 종류가 또 많던데 어떤 인증서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기존의 공인인증서가 이제 금융인증서라는 것으로 이제 바뀌게 됐던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민간 섹터에서 민간 인증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제가 뭐 언급을 이름을 좀 하면 어쩔 수 없이 패스라는 회사의 또 인증이 있고요. 카카오페이, 또 네이버, K모바일, 또 토스 이런 인증들이 있는데 지금 이미 한 모바일에서 뭐 지문 인식이라든가 핀 넘버 방식이라고 하죠. 핀 몇 개 찍어가지고 인증한다든가 저런 것들이 아마 경쟁적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다 편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거든요.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니까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료 인상 연락들 좀 오기 시작하잖아요. 받으셨어요? 저는 뭐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냥 훅 지나가서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 거 많이 안 챙기시죠? 근데 그거는 받기 싫어도 와요. 그냥 뭐 반갑지 않아도 그냥 오는 손님인데 저희도 뭐 직구들마다 들어가지고 매년 갱신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고 또 매년 오르잖아요. 근데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20% 오른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이제 그 보험 중에서도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다 이런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있잖아요. 급여 부분은 이제 그걸로 커버가 됐는데 비급여 부분을 따로 커버하는 게 실손보험인데요. 일단 보험사들은 굉장히 볼멘 소리를 냅니다. 뭐 손해율이 130%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험료를 내잖아요. 하고 보험사는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까? 받는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 30%가 더 많다라고 해서 손해율이 130%가 넘어서 그러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지금 보험사들은 이 보험료의 법정 인상 상한선이 있습니다. 25%인데 여기까지는 끌어올리게 해달라고 지금 강력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이제 당국과의 협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기존의 실손보험 중에서는 상당폭 이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손보험도 좀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1세대, 2세대, 3세대인데 일단은 2세대라고 하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까지에 가입했던 부분이 아마 한 거의 20% 예상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이후에 3세대가 나왔는데 이 역시도 거의 한 두 자릿수까지는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가능성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험료가 뭐 만약에 20%가 오른다 치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아니 이게 뭐 오를 때 얼마나 오른다 할 때 뭐 커피 한 잔 값 정도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커피 한 잔 값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내가 보험료를 내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병원을 거의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료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면에서는 이거 형평성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손보험에서 저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병원 다녀도 청구도 안 하는데 그게 뭘 이렇게 많이 쓴다고 난리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 낸 사람은 좀 올리고 사고가 없는 사람은 할인도 받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형평성인데 실제로 실손보험이 그게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타가는 분만 계속 타가게 되는 건데요. 가령 입원이 있고 우리가 외래진료라는 게 있잖아요. 입원 부분만 보면은 90% 실손보험 가입자의 90%는 안 타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 9명은 보험만 있지 입원 관련해서는 활용을 안 했다라는 거고요. 외래진료도 마찬가지죠. 실은 거의 69%, 70%의 가입자는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만 있는 거고 거의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한 분만 계속 이용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좀 차등화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요. 정말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고령자분들이 오히려 실손보험 가입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차등 적용을 하려는데 복잡하잖아요. 네. 이게 막 누구는 활용했고 안 했고 이걸 따지기가 어려우니까 가장 재단하기 쉬운 게 뭐겠습니까? 나이 아닙니까? 네. 나이여서 지금 뭐 A생명 같은 경우에는 나이 상한선, 그러니까 가입자를 아예 못하게 막는 거예요. 70세에서 60세로 낮추게 되고요. 네. 또 뭐 H생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65세에서 49세까지. 그러니까 이거 50세, 55세도 이게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 상한선, 가입 연령 상한선을 이렇게 빠르게 낮추게 되면서 기존의 실손보험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는 점점 소외가 되게 되는 그런 역적인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 우리가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하나, 의료 쇼핑하지 말고 또 과잉 진료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이게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근데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요. 딱 물어봐요. 보험 있죠? 맞아요. 예, 실손보험 있습니다. 그럼 이거 검사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물리치료도 뭐 하면 그게 가능해요. 이걸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가를 끌어올리는 게 되는데. 네. 근데 보험회사에서 올리겠다 이렇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금융당국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보험회사들은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당국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는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9%거든요. 이제 지금 보험사들은 앞서도 말했지만 최고 20%까지 실손보험료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번 주에 금융당국 입장이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글쎄요, 뭐 보험사 입장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20%가 딱 나오는 순간 국민들은 그럼 20%? 엄청나죠. 때문에 일단은 당국의 판단과 결정 내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0%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실손보험이라는 게 지금은 제2의 건강보험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도 들고 뭐 주변에 안 든 사람이 그럼요, 없을 많이 정도인데. 가입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빈틈이 생겨나고 이 빈틈을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요거를 좀 잘 조정해서 국민들 부담을 좀 낮출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신용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신용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1억 원 이상은 일단은 이제 당국에서는 이게 규제를 하고 나서지 않습니다. 뭐 가령 또 1억 원 이상 받았다가 그것으로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다시 회수를 하게 되는 뭐 그런 강력 규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합산 1억이라는 또 다른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한 번에 1억을 안 받고 뭐 8천만 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우회적인 경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은행은 거의 한도로 1억. 또 받고 하도 금융사 다 합해서 1억. 뭐 내진과 자기 대출에서 1억이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이게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 신용대출이라는 게 결국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문직이라든가 고소득자는 기존의 은행권에서는 한도를 많이 해줬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뭐 기존에 3억까지 높였던 신용대출 한도 자체를 2억으로 낮추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제재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신용대출 문턱 자체가 최근 들어 이제 취재를 해보면 굉장히 낮아진 것 같아요. 이 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선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당국은 표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부동산 뭐 집값인 것이죠. 최근에 영끌이라고 해서 이제 신용대출까지 자꾸 주택담보대출은 제재가 들어가니까 뭐 집을 사고 집값도 계속 오르고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우회적인 규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더 원론적인 것은 대출 중에서 뭐 담보대출이라는 것은 담보가 있잖아요. 근데 신용대출은 그야말로 신용 하나만 믿고 대출을 해주는 건데 최근에 이 신용대출의 증가세가 너무나 빠르고 폭도 큽니다. 벌써 133조 원대까지 역대 최고입니다. 신용으로 뭐 130조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도 신용대출에 규제가 들어간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신용대출이 원래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프리랜서 하고 나서 딱 느끼는 게 신용대출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4대 보험 있어야 되고. 전에 직장에 있을 때는 신용대출 잘 됐는데 나오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쉽지 않죠. 프리는. 그런데 그 이유가 아시잖아요. 돈이 흔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돈이 없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돈이 흔해졌고 예. 저금리고 예. 그렇게 되니까 돈을 빌려주는 쪽 은행권에서도 결과적으로 지금 뭐 예대 마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용대출까지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하게 된 건데 일단 여기서 신용대출을 틀어 막지 않았었습니까? 게다가 근데 이게 좀 이례적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은행권 빌려주는 쪽에서도 뒤에서는 조금 아쉬운 소리, 또 쓰려는 분들도 함께 아쉬운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략 이런 겁니다. 돈을 빌리는 쪽에서는 이게 뭐 나는 누구는 있는 사람만 그럼 집 사라는 거라는 또 그런 얘기. 네, 그리고 나는 집 살려고 신용대출 쓰는 게 아니라 너무나 생활이 어려워서 어쨌든 신용대출로 그럴 수 살아가려고 있죠. 하는데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은행권에서도 아니 은행이 돈 빌려주고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는 건 자율인데 이거를 이렇게 탁 막는 것은 또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런 아쉬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당국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신용대출 자체에 대한 위험 관리, 대출 총량 또 이 돈들이 부동산이나 이렇게 흘러가서 자산 버블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서민들의 불만은 점점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물색 중인 30대 직장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영끌을 해도 전셋집 하나 구하기 어려운데 대출까지도 다 막아버리면 어쩌라 말이냐 하면서 애초에 부자가 아니고선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 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고요. 대출을 통제하는 건 시민의 권리를 막는 것이라면서 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다 어디 갔나 몰라요. 대출은 꼭 나한테만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정책 같은 경우도 고소득자 중심으로 해서 뭐 줄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출 문턱은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월급 끊긴 분들 꽤 계세요. 그럼 이제 생활자금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높아진 문턱에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이런 작은 고려들 또 중요한 고려들이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돈이 필요한 분들은 여기가 막혀버리면 다른 데로 가서도 돈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1금융권이 안 되면 2금융권 그 밑으로도 막 가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한쪽 풍선을 이쪽으로 누르면 여기가 튀어오르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신용대출이 꼭 집 사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힘든 분들은 이용하거든요. 생활자금이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 금융권이라고 하는 저축은행 등으로 몰려가서 거기서 또 대출을 받는데 실제로 지금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거의 29조 원이 넘습니다. 3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는 있는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저축은행 쪽으로 2금융으로 가면 금리는 어떻겠어요? 그럼 더 높아져요.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1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받는 것이 맞지 않는가. 당국도 이런 점은 꼭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돈들을 많이 안 빌려보셨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제 얘기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저희가 이슈로 풀어봅니다. 이슈 첫 번째 거 보죠. 네, 금주의 이슈 탑3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는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법입니다. 국내 패스트푸드 업체 매장에서 빨대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돈을 더 들여 음료의 뚜껑을 바꿨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와 사용감이 비슷한 생분해 빨대가 인기입니다. 쓰고 난 뒤 비료로 활용할 수 있고 최대 180일이면 100% 자연 분해됩니다. 판매량도 껑충 뛰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덕분입니다. 친환경 빨대 이용자가 늘어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플라스틱 빨대와 유사한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해질 거란 기대도 관련 업계에서 나옵니다. 네, 우리 실생활의 환경 문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준 시사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요즘에 뭐 저도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가면 플라스틱 사용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뭐 특히 그 빨대 로 생각해 보면 종이 빨대 쓰는 곳도 많아지고 이렇게 손님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았는데 불만도 거의 없다 그래요.
플라스틱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다들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플라스틱 제로 이런 매장들을 찾는 고객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환경 감수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그 플라스틱 빨대 쓰다가 종이 빨대를 쓰니까 처음엔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거 불편하다고 안 쓰는 분들은 또 없었거든요. 그만큼 과거에는 우리가 자기만족 중심의 소비를 했다면 지금은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고 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늘어난 것 같아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환경 민감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요즘 텀블러들 많이 가지고 다니죠. 네, 그렇죠. 저도 텀블러 사용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뭐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인식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이제 집에서 생활하고 뭐 배달시켜 먹으면서 생활 쓰레기, 일회용 쓰레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올 상반기만 봐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 시켜 먹고 또 포장해 오고 이게 전부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사용량이나 이 비닐류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15.6%, 또 비닐은 11.1%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배송 서비스 제공하는 곳들이 있다면서요? 일단은 뭐 냉장이 필요한 경우 또 냉동이 필요한 경우 아이스팩들 많이 보내는데 이게 보면 합성 젤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재활용 안 된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택배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라든지 뭐 접착제 이런 것들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환경 오염의 주범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 홈쇼핑, G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합성 젤 대신에 저 아이스팩을 이제 물을 얼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또 보냉 박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포장재 쓰는 곳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파우치에 물건들 담아서 배송하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 조립 형태의 종이 상자를 배송할 때 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은 우리가 포장재가 거의 대부분 다 비닐이거든요. 이게 뭐 500년가도 안 썩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이 포장에 대한 여러 관심사들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한 C그룹에서 폐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100% 생분해된다. 대단하죠? 이거야말로 친환경적이고 환경을 위한 발걸음이 아닌가 싶어요. 네,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근데 이 폐플라스틱을 활용을 해서 재활용으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 L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페트병 있잖아요. 이 페트병에서 실을 뽑아낼 수가 있다고요. 원사를 뽑아내고 원단을 만들어서 뭐 친환경 소재 신발이라든지 의류, 가방 같은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출시를 했는데 뭐 앞으로는 점차 질 좋은 이 재활용 상품들이 뭐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광고에 보니까 플라스틱이 막 날라와가지고 이렇게 옷이 되는 뭐 이런 광고도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한 건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다 자그마한 시민운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기업 측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소비를 주도한다는 면도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한다는 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할 수 있을 텐데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물티슈 많이 쓰시죠? 많이 물티슈 보통 이제 애들 기저귀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땀 닦을 때까지 물티슈를 쓰는데 사실 이 물티슈가 펄프, 종이라고 생각하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플라스틱입니다. 이게 사실상 그 재료 자체가 폴리에스테르라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나이론 만든 나일론이라고 그러죠. 그 재질인데 요 재질이 한번 사실 딱 쓸 땐 좋지만 버려지면 썩지 않는 재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물티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거 물수건 있죠. 얇게 해서 최근에 나온 것들 많이 있으니까 서너 개 준비하셔서 집에서라도 작게 쓴다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도 아주 좋은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죠. 금주의 슈 탑3 이번에는 2위 보겠습니다. 2위는 아무도 묻지 않는 안보입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주택가. 지난 3일 이곳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래 방치된 시신은 부패 상태가 심했습니다. 60대 여성을 발견한 건 사회복지사의 신고 덕분입니다. 이 복지사는 지난달 6일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종이를 들고 노숙을 하던 아들을 만났고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집을 찾았습니다. 정성껏 또박또박 썼는데 그걸 본 순간 아, 이분은 지적장애구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노숙을 하고 쉬고 계시구나. 숨진 어머니 곁을 지키던 아들은 잠시 집을 나왔다 잠긴 문을 열지 못해 노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이혼 후 발달장애로 추정되는 아들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구청에서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전기료와 가스비도 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모자가 살던 동네 주민센터는 장기 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채널이 됐다라고 통지를 하거나 본인이 상담 오시는 것 외에는 사실 저희가 먼저 접근할 수는 없는. 경찰은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소견에 따라 지병으로 인한 변사로 판단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곳에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얘기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우고 또 하나는 그걸 발견해 준 사회복지사분이 그렇게 고맙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 비극이겠어요. 아니, 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게 엄마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사망한 것과 다름없고 또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은 노숙자가 된 거잖아요. 네. 이런 가족의 비극 앞에 누구도 몰랐고 이 아들이 사실 이 쪽지를 쓰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걸 사회복지사가 보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랐던 사실 아니에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네, 어머니의 사망 원인이 밝혀졌나요? 일단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어머니가 2005년에 뇌출혈 관련된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치료를 잘 받았어야 될 텐데 2008년, 그러니까 지금 12년 전입니다. 2008년 이후로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큰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뭐 그래서 또 사망에까지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노숙자가 된 아들 최 씨가 사회복지사에게 발견이 되기 전까지는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뭐 우리 엄마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네. 뭐 이런 공책에 글자를 적어놓고 또 도와달라라는 메시지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집에 아무도 찾아오질 않으니까 네. 이걸 누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뭐 어머니 사망한 이후에 집에 먹을 것도 떨어지고 뭐 전기가 단전되면서 뭐 텔레비전도 볼 수가 없고 이러면서 이제 발달장애를 앓고 있던 아들이 집을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지하철역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구걸을 하는데 구걸할 때도 엄마가 5월 3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지금 보시는 저런 종이를 앞에 걸어놓고 이제 구걸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본 사회복지사 한 분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 내용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건강보험료나 수도세 같은 거는 오랜 기간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신고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보건복지부 시스템이 그런 게 있습니다. 건보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단전이나 단수가 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보장제도로 뭐 이렇게 혜택을 주는 내용들이 있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미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에는 이런 내용들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모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초수급자로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혜택 받는 가정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일이 체크가 안 됐던 것이고 사실 뭐 2014년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뭐 송파 세모녀 사건 있었잖아요. 이때 이후에 사회 안전망 또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보살핌 이런 것들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 또 한 번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뉴스에서 사진을 보니까 그 집 앞에 현관 앞에 구청에서 보낸 뭐 상자가 있고 이렇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이 이제 조사로 들어갔을 때 문 열어보니까 뭐 빨간 딱지가 한가득 붙어 있었다 그래요. 이건 단전을 알리는 전기가 끊겼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상태였는데 뭐 휴대전화 요금을 못 낸 건 물론이고요. 그 상자 보셨다 그랬는데 이게 뭐였냐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특히 여기는 이제 서초구니까 7월하고 11월에 무상으로 마스크를 또 보내줬는데 이게 택배로 보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열어볼 수도 없었고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안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택배도 와 있었고 안내문도 붙여 있었다. 이건 사람이 누군가 문 앞에 왔다 갔다는 거는 확실한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걸 알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새는 택배도 비대면이라서 문 밖에다 그냥 두고 가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실제 문을 두드리는 건 사실 정말 급한 업무가 있거나 정말 싸우러 오는 일 말고는 이웃의 문을 두드릴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면서 노숙이 시작됐고 노숙을 하다가 그 종이를 쓴 것을 사회복지사가 보면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아들이 만약에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안쪽에 있었다면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정말 이게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숨지기 전에도 이 모자에 굉장히 극심한 빈곤과 소외가 계속됐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뭐 처음부터 서울에 사셨던 분들은 아닌 것 같고 네. 전북에 있다가 그 남편과 불화를 겪으면서 이혼을 하고 93년도쯤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일했던 게 작년 그 5월에서 10월 그 6개월 정도인데 이 6개월 정도 사이에 62일 정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124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던 게 이 모자의 마지막 수입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공한 생활을 했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 대목이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아들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그래서 괜찮지 않았겠냐 이런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발달 장애 특별히 장애인 연금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리고 생활을 할 만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기초생활수급으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계가 저절로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알고 있고 잘 돼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망 안쪽의 구멍도 충분히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이 안타까운 가족의 비극은 사회가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한 그 구멍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듣기로는 아들 최 씨가 뭐 어머니 사체 유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 씨가 이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장애 등급이 없다 그래요. 네. 사실은 장애 등급도 내가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정안의 사정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요. 다행히 혐의는 벗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발달장애 아들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북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경제 사정상 이 아들을 돌볼 형편은 못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발견했던 복지사분하고 또 경찰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뭐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지사는 장애인 등록 등에 대한 이런 내용들 또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주시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지자체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뭐 긴급 생활 지원금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어머니 장례를 치러야 되는 비용들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한 45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해요. 근데 뭐 짧게 뭐 지금 당장 관심이 모아지니까 뭐 도움을 줄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장기적인 어떤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 개선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도 돌볼 수 없고 실제 그 사회 시스템에서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혼자 생활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장애인 생활시설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만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각 구에서 도와준다는 장애인 등록이라든지 자립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그다음에 안 되면 장애인 생활시설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한 케이스겠냐고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가장 어려운 분들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초고령층인데 독거 어르신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가까이 다가가기도 어렵고 그분들도 누군가 또 오는 걸 두려워하는 시점이라 이런 그 돌봄의 공백 흔히 말하는 맞춤 돌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특별히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늘리고 특별히 이렇게 사각에 있는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그 전수조사들도 한 번씩 이번 코로나 시점에는 더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코로나19 이후에 너나 없이 힘듭니다만은 취약계층은 더 이렇게 힘든 일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탑3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1위는요, 코로나19 불안감 역대 최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새 1,078명 증가했습니다. 전날보다 198명 많은 수치로 사흘 만에 다시 1,000명 선을 넘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겁니다. 상태가 악화한 위중증 환자도 22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800명을 넘어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책에 대한 사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 만큼 코로나19 확산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만나면 하는 얘기가 아니 진짜 저 3단계 간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해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먼저 현황부터 알아보죠. 코로나19 지금 확진자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일요일에 1,000명대가 네. 처음 기록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주초에 한 800명대로 약간 주춤한가 했더니 어제 다시 앞서 보도에도 나왔지만 1,078명. 네. 그러니까 역대 최대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는 것도 는 건데요. 또 사망자도 지금 최고로 많은 숫자가 기록되고 있고 또 중증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이 병상 부족 상황으로 이 모든 상황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이 코로나19 확산세의 불안감을 표현하는 시민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셨냐면 일상 속 어디서든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써도 불안하다. 또 주변에서 헛기침만 해도 괜히 돌아보게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의 불안감을 이 재난 영화 한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는 듯한 그런 심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게 최근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1호 금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직장 내에서 혹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다른 분들에게 민폐가 될까 봐 그러니까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화장실 안에서도 마스크를 쓴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연말 모임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시락도 혼자 사다가 내 책상에서 혼자 먹는다. 그러니까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또한 안타깝기도 해요. 이 와중에 또 가짜 뉴스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보도예요.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뭐 단계 격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제 오늘 이제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 이런 뭐 보도들이 나온다라는 가짜 뉴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메신저 통해 가지고 좀 돌았었는데요. 이 정부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일축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불안감 커지는데 저런 가짜 뉴스들은 좀 나오지 말아야죠.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이번 주에 무료 임시선별 검사소 시작을 했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3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1월 3일까지 집중 검사 기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내 곳곳, 서울 시내 곳곳 다니다 보면 많이들 보실 텐데 서울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학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몰리는 곳에 지금 임시 진료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만 적으면 되는 익명으로 또 검사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무증상 감염자도 많기 때문에 나는 뭐 증상이 없지만 혹시나 감염이 아닐까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현장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여기서 지금 의료진들이 바깥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추위 속에서 지금 또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불안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모여들고 있다 그래요. 한 10분 지나면 30m씩 이렇게 줄이 생긴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뭐 갔다가 1시간은 그냥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무료 임시선별 진료소는요. 증상이 없거나 혹은 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일이나 주말 구분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이 가까운 진료소의 위치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시국에 조심하고 삼가해야 되고 이러는 건 맞습니다만은 이게 지나친 공포감으로 확산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또 이렇게 신문을 보다 보면 너무 걱정되는 기사들이 막 많아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네. 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감염병 보도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장하거나 공포감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의 기사 제목을 뽑지 말자라는 건데 여기 뭐 많이들 쓰는 표현이 있죠. 패닉, 대혼란, 공포, 창궐 이런 단어들을 삼간다라는 게 보도 준칙 내용 중에 있거든요. 뭐 감염병의 규모나 증상 결과에 대해서 과장된 표현을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근데 지금도 사실은 뭐 포털이나 이런 곳에 이제 기사들 떠 있는 거 보면
뭐 패닉, 대혼란 이런 표현들 맞아요. 여전히 보인단 말이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저도 방송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심리 효과 중에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앞쪽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쭉 따라온다는 그런 경제 이론에서 나온 효과인데 실제 언론은 하나의 방향이자 특별히 여러 번 반복하면서 동일한 단어가 발생하면 그 단어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느끼기 쉽거든요. 그 다음번에 따라오는 게 레밍 효과라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다음 생각들이 집단 사고로 이어지는 건데 지금은 돌봐야 될 때고 안정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방역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으쌰으쌰할 시기이기 때문에 공포보다는 그 중요한 하나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제시하는 것 이게 언론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좀 어떻게 먹으면 도움이 좀 될까요?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하다 그럴 때 꼭 같이 듣거나 같이 꼭 들어봤으면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김범수 씨의 지나간다라는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네. 많이 권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함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이 상황이 확실히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안정도 훨씬 더 좋아지고요. 또 한 가지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당연히 전문가에게 연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불안할 때마다 작은 동전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꼭 쥐고 이렇게 힘들 때마다 꼭 쥐어준다면 훨씬 더 안정감이 높아질 거예요.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걱정하고 있는 요즘인데 정부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있죠. 지금 수도권은 2.5단계고 네. 비수도권은 2단계. 그러니까 한 단계씩 올라가면 수도권은 3단계가 되는 거예요. 네. 비수도권은 2.5단계가 되는 건데 3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되면 일단 다중이용시설,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에 대해서 아예 사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업 중단이 되는 거고 폐쇄가 되는 건데 뭐 식당이나 카페 등은 3단계가 돼도 영업은 가능하지만 그 운영 자체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제곱미터당 한 사람.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 한 2.4평당 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아주 적은 인원밖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고 찜질이나 사우나 시설들은 전면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도 여기서 많이 변화가 오는데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1인 온라인 영상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건데 특히 종교 활동 이후에 뭐 모임한다든지 식사한다든지 이런 것들 전면적으로 다 모두 금지가 됩니다. 그 생활의 필수적인 시설들이 있죠. 이런 곳은 조치를 받지 않는데 뭐 특히나 이제 먹는 것들을 사러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집합 금지가 해당이 안 되고요. 의료 시설 또한 집합 금지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이 소상공인 분들, 우리 자영업자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지금도 뭐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 하고 뭐 포장만 가능한 그런 매장들 좀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2.5단계에서 3단계가 되면 아예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지금 2.5단계에서 지금 문을 닫은 곳이 고위험군부터 시작해서 한 13만 곳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3단계가 되면 50만 곳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45만 곳 이상이 더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연말 특수 장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올해 연말은 특수는커녕 오히려 더 힘든 시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3차 재난지원금 이거 지급 시기 앞당겨서 뭐 1월에 지급한다 이런 얘기는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 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3조라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월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또 선별하고 이러는 과정 필요해서 2월쯤에 집행되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1월로 좀 당겨서 집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거리두기 3단계로 갈 경우에 국내 경제적인 파장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럼요. 뭐 방역과 경제 이거는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관계인데 방역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경제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사기관들 따라 조금씩 수치 차이는 있는데 한국은행에서 지금 내놓은 수치로는 만약에 3단계가 된다면 GDP가 8% 정도 줄 거라고 내다봤고요.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뭐 2.5에서 3단계로 올라가는 것만 감안하더라도 0.2%포인트 정도 연간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습니다.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아니 한편에서는 또 빨리 격상을 해야 된다, 하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아서가 아니고 이러느니 하자. 이러느니. 특별히 이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어중뛰니까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그렇다가 뭐 아예 3단계라도 되면 어떻게 나중에 피해라도 어떻게 보존이 될 것 같고 아예 닫으면 닫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중뜨게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3단계로 격상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하자는 얘기보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죠. 경제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 지적해요. 어찌 됐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면 경제 상태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긴급 처방을 한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방역이 우선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선제적인 조치를 해서 제대로 막은 이후에 실물 경제 회복을 도모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외 사례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타이완의 사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완은 굉장히 좀 강하게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방역 수칙도 아주 촘촘하게 취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지금 사망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 성과도 좋은데 방역 수칙 촘촘히 만들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방역 수칙을 안 지키면 뭐 우리 돈으로 치면 한 수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아주 강하게 물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성과를 이뤄냈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플러스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없거든요. 뭐 중국 얘기 나오고 있고 이 타이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요즘 코로나19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논쟁거리가 있잖아요. 그게 자가 진단 키트? 그 논쟁이 좀 뜨겁습니다. 이게 집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임신 테스트기처럼 스스로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신속 항원 체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스스로가 이제 면봉으로 검체를 잘 채취하면은 한 30분 정도 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방역 당국에서는 이걸 좀 말리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양성이 음성으로 나올 수 있는 비율이 한 10%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명 검사하면 뭐 10명 정도는 잘못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루에 한 5만 명 정도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5천 명이 잘못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국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가짜 음성자가 사실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면 나 음성이야 하고 다니는데 양성이었을 경우 뭐 어디로 어떻게 퍼져나갈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면봉으로 집에서 하면 이렇게 채취하는 건데 거의 그거 할 때 보면 이렇게 깊게 찌르던데. 그러니까. 완전히 안쪽까지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지금 신속 항원 키트로 이제 그러니까 승인 받은 제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 안에 이렇게 깊숙이 넣어서 검체를 채취해야 되는데 뭐 안전성도 안전성인데 저희가 이제 의료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좀 우려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 개인이 이걸 하려면 뭔가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의료진들이 걱정하는 것은 안전성이고 또 이 안전성만큼이나 정확성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섣불리 신속항원 키트를 시장이 풀었다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죠. 아이고 코로나19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정말 어렵게 2020년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다들 힘내시자고요.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설문 내용 보니까 직장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요일이 목요일이래요. 그래요? 이렇게 월, 화, 수, 목까지 오니까 피로가 좀 누적된 것 같은데 이겨내야죠. 그리고 힘내시면 또 주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이면 금요일이고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